2월 28일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과 그의 부인 조피는 사라예보에 도착했고 시찰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세르비아의 극단적 민족주의 단체 흑수단의 단원이자 19살의 청년인 가브릴로 프린치프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와 황태자비를 정확히 맞추었고 결국 두 사람은 사망했습니다. 황태자가 세르비아의 젊은 청년에게 암살당했다는 소식은 늙은 황제를 매우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노한 황제는 세르비아와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을 상대로 보복을 천명했고 이내 그들에게 최후 통첩을 보내었죠. 하지만 세르비아 정부는 자신의 뒤를 봐주던 러시아를 믿고 최후 통첩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후 통첩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르비아에 대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러시아 제국에서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맞서기 위해 총동원령이 내려집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동맹국이었던 독일 또한 러시아에게 12시간 내에 총동원령을 멈추라는 최후 통첩을 보내지만 러시아는 이를 무시했고 독일은 러시아에게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양면 전선을 두려워한 독일은 프랑스에게 독일과 러시아 사이 전쟁에서 중립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프랑스가 이를 거절하자 8월 3일 독일은 프랑스에게도 선전포고를 했고 다음 날인 8월 4일에는 영국이 프랑스와 러시아를 돕기 위해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여 대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독일은 자신들이 우려했던 대로 양면 전선이 펼쳐지자 새로운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획은 바로 독일이 서쪽으로 병력을 집중해 프랑스를 최대한 빨리 굴복시켜 전선을 줄인 다음 동쪽의 러시아 제국에게 집중해 전쟁을 수행한다는 내용인 슐리펜 계획이었죠. 그들에게 이러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신속함이었습니다. 개전 초반 독일은 계획대로 서쪽으로 재빠르게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룩셈부르크를 점령하고 중립국 벨기에가 독일군의 통과를 거부하자 이마저도 침공해 점령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프랑스 영토에 입성한 독일군은 파리 50여 킬로미터 앞까지 진격할 정도로 선전했지만 9월에 일어난 마른 전투에서 독일군이 프랑스 영국 연합군에게 저지당하며 잘나가던 진격의 힘을 잃고 주저앉게 되었죠. 결국 독일은 프랑스를 조기에 굴복시키는 슐리펜 계획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러시아군이 탄넨베르크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어 독일군에게 동부전선의 우위를 내주었지만 독일은 여전히 자신들이 우려했던 대로 서부전선과 동부전선 양면에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양쪽으로 병력이 분산되어야 하는 독일군은 더 이상의 공격은 힘들다고 생각하여 수비적으로 작전을 변경했고 독일군은 프랑스 방면의 점령지역 유지와 방어를 위해서 참호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참호에는 기관총이 거치되었고 적들의 진입을 방해하는 철조망이 참호 앞쪽에 설치되었습니다. 특히 이 기관총은 당대 최고의 살인병기였는데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20년 전인 1893년 남아프리카 원주민과 전쟁을 벌였던 영국군은 50명의 군인과 4정의 기관총만으로 상대를 압살했습니다. 기관총을 상대한 원주민 5,000명은 영국군 진지 1km 반경으로 단 한 명도 진입하지 못한 채 모두가 전사했습니다. 10년 전인 러일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러시아 제국과 일본 제국이 정면으로 맞붙은 미순 공방전에서는 기관총으로 방어진을 구축한 러시아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압도적인 교환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여력들로 기관총이 갖고 있는 위력을 모두가 잘 알고 있었지만 이 기관총이 서로에게 겨누어지면 전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당대의 지휘관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나폴레옹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의 보수적인 지휘관들은 이윽고 옛 워털루 전투 방식을 생각하며 독일군의 참호로 기병 돌격을 명령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기관총은 참호로 돌격해오는 병력을 믹서기처럼 갈아버렸고 기관총을 간과한 영국군은 어마어마한 병력을 잃게 되었죠. 이제 영국 프랑스 연합군은 더 이상 독일군의 참호로 진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이제 독일군과 똑같이 참호를 파고 기관총과 철조망을 설치해 독일군의 진격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독일군도 바보는 아니었죠. 이제 기관총이 설치된 적의 참호로 진격하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독일군 또한 참호에서 한없이 영국 프랑스 연합군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전선은 점점 고착화되기 시작하였고 서로를 향해 기관총을 겨냥하고 있는 참호 전선은 점점 더 길어지기만 하였죠. 결국 길어질 대로 길어진 참호 전선은 스위스에서 북해까지 약 760km에 달하는 기나긴 참호 전선이 이어지게 됩니다. 비슷한 시각 동쪽에서는 동맹국의 새로운 멤버가 등장하게 됩니다. 1914년 7월 영국에서 만들어지던 오스만 전함 2척을 동맹국의 병기라는 이유로 영국이 부당하게 압류하자 분노한 오스만 제국은 10월 말 러시아의 세바스토폴 항구를 기습 공격해버렸고 러시아는 11월에 오스만 제국에게 선전포고하여 오스만 제국이 본격적으로 동맹국의 편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빠르고 쉽게 끝날 것이라고 예측했던 전쟁은 예상과 달리 점점 더 거대해지며 질질 끌리게 되었고, 지옥 같은 참호전은 오랜 시간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참호전은 양측 그 누구도 원하지 않던 교착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양 진영은 계속해서 새로운 전술과 병기를 개발했고, 적을 무력화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점점 가리지 않았으며 상대의 효과적인 방법을 재빠르게 흡수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1915년부터 생화학 무기인 독가스가 독일군에 의해 최초로 살포되었고, 양측은 전쟁 기간 동안 약 12만 톤의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며 1차 세계대전을 더욱더 잔혹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스에 중독된 병사들은 기관지와 피부 점막들이 타들어갔으며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숨만 쉬며 침대에 속박이 된 채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보복적으로 사용된 독가스는 이렇게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죠. 이후 독가스에 중독되지 않기 위해 양측의 군대는 방독면을 필수품으로 휴대하게 되었고, 같이 전투에 임하는 군마와 군견에게도 방독면을 씌워주어 적의 가스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또한 영국군은 독일군의 참호를 돌파하기 위해 비밀리에 수개월간 신무기를 개발하였습니다. 영국군의 신무기이자 최초의 전차인 마크1 전차는 1916년 솜 전투에서 등장했습니다. 단단한 철갑판으로 둘러싸인 전차는 독일군의 기관총을 무력화시키며 철조망을 짓누르고 참호를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마크1 전차를 맞닥뜨려 졸지에 몰린 독일군은 독일산 전차 A7V 전차를 만들어 참호 전선에 도입했죠. 이런 식으로 전쟁은 점점 더 사륙의 구렁텅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전쟁이 길어질수록 전황은 동맹국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해상에서 항상 우위를 점하고 있던 영국은 독일을 옥죄었습니다. 협상국보다 해군이 비교적 약했던 동맹국들은 전쟁을 지속할 보급과 무역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이는 민간인들이 굶주리는 상황으로까지 번져 점점 한계에 다다랐죠. 해상을 봉쇄당한 독일은 이를 뚫고자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쳤습니다. 당시 영국은 미국에게 엄청난 물자 지원을 받고 있었기에 독일의 잠수함은 영국의 군함뿐만이 아니라 상선 또한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잠수함이 당시 중립국이었던 미국의 상선을 침몰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분노한 미국이 협상국의 편으로 참전하게 되는 결과를 자초했죠. 이제 거대한 미국을 상대하게 된 동맹국은 그야말로 시한부 인생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러시아에서는 2월 혁명이 발생하여 니콜라이 2세가 폐위되고 러시아의 체제가 전복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17년 4월, 독일은 독일에 망명 중이던 레닌을 기차에 태워 러시아로 귀국시켰죠. 레닌의 붉은 혁명이 성공하면 혼란에 빠진 러시아가 독일과의 전쟁을 그만둘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1917년 10월, 레닌이 주도한 붉은 혁명의 여파로 또 한 번 러시아의 체제가 완전히 전복되고, 레닌은 러시아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던 전쟁을 멈추기 위해 독일과 강화합니다. 이에 독일은 드디어 서부 전선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지만, 독일은 이미 장기전의 여파로 내부적으로 너무나도 피폐해진 상태였고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1918년에 들어서자 동맹국의 패색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미군은 하루에 10,000명씩 서부 전선으로 들어오게 되고, 미국 원정군 90만 명을 포함한 협상국은 바로 지친 독일을 상대로 전례 없던 속도로 전선을 밀어내며 승승장구했습니다. 또 다른 동맹국의 멤버였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도 역시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1915년에 이탈리아 왕국이 삼국 동맹을 배신하여 협상국에 가담한 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양쪽으로 박터지게 싸웠던 것은 독일뿐만이 아니었죠. 비록 러시아가 소비에트 혁명으로 독일과 강화를 맺어 없어지긴 했어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한계에 다다른 것은 매한 가지였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시기 협상국의 대공세로 동맹국의 이탈리아 전선, 중동 전선, 마케도니아 전선 역시 마찬가지로 일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결국 희망이 사라진 동맹국들은 내부적으로 패배에 대해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30일에 오스만 제국이 협상국의 항복을 선언했으며 11월 3일에는 제국 내부 소수민족들의 이탈로 무너져 내리고 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항복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티던 독일도 반정부 운동이 다발적으로 일어난 11월 혁명으로 정부가 무너져 11월 11일 협상국에 최종적으로 항복하면서 마침내 유럽을 휩쓸었던 대전쟁이 막을 내렸습니다.